글로벌 투자를 읽는 눈 글로벌 ETF 트렌드입니다. 추억의 메칸더-V 애니메이션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메칸더-V는 거대한 슈퍼 로봇인데요. 그렇다면 이 로봇을 움직이던 동력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바로 요즘 다시 주목받고 있는 원자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최대 화두죠. 원자력의 투자 매력과 함께 관련 ETF를 통한 투자 방법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에는 원전의 투자 매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이렇게 뵈니까 네. 더 반가운 느낌인데요. 저도 그러게요. 메칸더-V를 모르신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것처럼 오프닝 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네네네. 저는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네. 노래는 압니다. 메칸더, V. 네. 노래는 알지만 사실 자세히는 모르는데 네. 앞서 오프닝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오늘 시간 첫 질문은 역시 메칸더-V로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칸더-V는 1977년, 78년에 방영된 애니메이션이라고 들었는데 네. 저는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사실 자세히는 모르지만 네. 당시에 메칸더-V를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 캐릭터였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이번에 원자력을 공부하면서 네. 다시 메칸더-V를 보니까 메칸더-V의 에너지원이 원자력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몰랐는데. 원자력이라는 게 1970년대에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거대 로봇 메칸더-V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바로 원자력이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통해서 저도 새롭게 안 사실이에요. 네. 메칸더-V의 동력으로 원자력이 등장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한 5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옛날에 로봇 애니메이션물을 보면은 로봇의 크기를 비교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었는데요. 메칸더-V도 정확한 사이즈는 모르겠지만 거의 아파트 크기 정도 된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결국 아파트 크기 정도 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움직여야 되니까 2차 전지 갖고 됐을까요? 2차 전지 갖고는 어려웠겠죠. 네. 소위 말하는 배터리 갖고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이 그때 처음 등장을 하게 된 거고요. 큰 에너지원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1970년대 당시만 해도 첨단 산업. 그때는 뭐 자동차도 완전 옛날 자동차, 가전제품도 옛날 가전제품이다 보니까 첨단 산업의 이미지를 로봇에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그 첨단 산업이 바로 원자력이었던 거였죠. 그런데다가 원자력이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대중화되기 전 상황이다 보니까 미래 인류의 희망. 만약에 미래 인류가 에너지원이 사라지고 그때만 해도 석유 고갈된다, 석탄 고갈된다 이런 그 전통 에너지 고갈설들이 많이 돌았었기 때문에 인류의 희망이 바로 핵기술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등장했던 로봇 애니메이션들이 최첨단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마징가 제트 같은 경우에는 핵 광자력 그러면서 가슴에서 막 에너지원 나가고 그래요? 그런 이미지들이 있었기 네. 때문에 메칸더-V는 이런 원자력이 다른 로봇물과 비교되는 최첨단 에너지였다 이런 걸 부각을 한 거고요. 또 한 가지 좀 슬픈 전설 같은 게 있어요. 슬픈 전설이 또 네,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소위 말하는 냉전 시대였거든요. 네. 러시아랑 그러니까 소련이었죠. 소련이랑 미국이랑 군비 경쟁 막 하면서 서로 핵미사일 개발하고 그때 뭐 중국도 핵미사일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핵냉전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냉전 시대에 또 어두운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원자력을 등장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파트 한 채만한 크기였다고 하니까 네네네. 이 상상을 초월하는 메칸더-V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에너지가. 에너지원이었던 원자력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 네네네.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상상이었지만 지금은 현실로 현실이죠. 사용이 또 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현실이 됐냐면요. 지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공모함 뭘로 움직이죠? 원자력이요. 그리고 뭐 잠수함 뭘로 움직이죠? 원자력. 그리고 또 머지않은 미래에는 비행기에 SMR이라고 불리우는 소형 모듈 원자력을 달아서 하루 종일 비행하는 그런 비행기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1970년대에 나왔던 얘기가 꿈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냥 멋지고 재밌기만 한 줄 알았던 만화에 이런 과학적 사실이 숨겨져 있다는 네. 게 참 신기하고 놀랍네요. 네. 70년대에 또 가장 강력한 동력으로 주목받은 것이 원자력이라고 하셨는데 네. 최근에도 이 AI의 전력 수요 급증과 함께 다시 부각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이 원자력, 메칸더-V의 동력으로 사용된 거랑 이제 네.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동력으로 사용된 거 같은 맥락으로 좀 볼 수 같은 있을까요? 맥락이죠. 왜냐하면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때 당시에는 메칸더 V라는 로봇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인류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챗 GPT가 필요하죠. 예, 저도 지금 방송 원고 받고 나서 네. 열심히 챗 GPT 돌려가지고 맞아요. 대답을 좀 짜냈는데요. 결국은 인류의 삶의 질 그리고 인류의 영원한 물질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일단 AI 기술이 필수적인 덕목이 됐고 AI 기술이 잘 발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I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AI 인프라가 있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가뜩이나 요즘 날씨가 더워서 전력이 모자른데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결국은 새로운 에너지원 그리고 여태까지는 우리가 어떤 정책을 썼었냐면 너무나 덥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산화탄소 줄여야 돼.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뭐 신재생에너지 이런 걸 써서 발전을 해야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가 지금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상황들이 오게 된 거였죠. 알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사실 원자력 하면은 위험하다라는 네. 인식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정말 원자력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다들 좀 인정하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한 분 한 분 다 챗 GPT 안 쓰시는 분들 없잖아요. 없죠. 이렇게 다들 쓰다 보니까 네. AI로 인한 이 전력 공급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 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반드시 필요한 필요하다. 상황이 되었다. 네, 그래서 현 시점 또 가장 주목할 산업인 원자력. 이 AI발 대규모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정부가 이 탈원전 기조에서 원전 확대 정책으로 방향을 바꾼 데에는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그 네. 배경을 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에너지 안보라는 것은 최근에 안보 자산이라는 것이 뜨고 있어요. 네. 안보 자산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뭐 핵미사일 갖고 있어 이런 것들이 안보에 직결되는 안보 자산이었다면 지금은 AI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된 기술 그리고 AI 관련된 인프라 이런 것들이 안보 자산으로 뜨고 있고요. 뭐 당연한 거겠지만 방위 산업도 그 굉장히 든든한 안보 자산으로 뜨고 있죠. 네. 그 중에서 에너지 안보, AI를 필두로 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원자력이 각광받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청정성, 청정성. 깨끗하다. 물론 원자력이 과거에 탈원전을 하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 사고였어요. 체르노빌 사고, 네. 후쿠시마 사고 이런 것들이 탈원전을 하게 됐는데 이제는 시대가 지나고 또 세상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좀 더 안전한 원자력을 지을 수 있게 됐고 또 원자력도 뭐 체르노빌 시대와 비교한다면 굉장히 두꺼워지고 방호막도 두꺼워지고 굉장히 안전해졌고 최근에는 SMR이라고 해서 이 모듈을 작게 해서 작게 한 이유가 뭐냐면 크게 했을 경우에 대규모 사고가 일어나면 피해가 워낙 크니까 작게 안전하게 이게 SMR의 필두거든요. 네. 그래서 원자력은 청정성 좀 깨끗하다. 그리고 깨끗하고 두 번째 안정성 안정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효율성이에요. 석탄 발전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석탄을 얼마나 떼야 발전소를 돌릴 수 있을까요? 이만큼 떼야 될까요? 아니죠. 어마무시하게 떼야 어마어마하게. 되겠죠. 근데 그쵸. 원자력은 우라늄이라는 요 광석으로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끝내주는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기후 위기로 인한 탄소 절감 그리고 AI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에서 결국은 이런 걸로 말미암아 탈원전 추세에서 유턴해서 원전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해외 원전 수출 확대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네네. 우리 국내 원전의 기술력과 경쟁력은 좀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본부장님? 정말 다행스럽게도 한국의 원자력이 탈원전의 추세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네. 탈원전을 하게 된 배경은 원전이 안 좋아. 효율성 안 나와. 이거 이산화탄소 많이 나오잖아. 이런 것 때문에 탈원전을 하게 된 게 아니라 체르노빌 사건이라든지 쓰리마이 아일랜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후쿠시마 네. 원전 그 누출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거봐 원전 사고 나면 굉장히 피해가 크잖아. 그러면서 탈원전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가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큰 충격을 줬거든요. 그때 저도 증권사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후쿠시마 원전을 담당하던 회사가 도쿄전력이었어요. 도쿄전력 주가가 얼마까지
어디까지 떨어진 줄 아세요? 몰라요. 거의 제로에 수렴할 정도로 떨어졌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피해도 크고 네. 그 피해 수습 비용만 해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거니까 이 회사는 망할 거다. 네. 그러면서 도쿄전력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걸로 말미암아 서방 선진국들이 거봐 원전 위험하잖아 하지 마 그러면서 그때부터 거의 모든 원전 관련된 비즈니스가 스탑이 돼버린 거예요. 그 와중에 누가 치고 들어갔냐? 당연히 중국. 중국. 네, 중국이 치고 들어갔고요. 러시아. 러시아가 그 빈틈을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원전 한번 지어볼까라고 했더니 원전을 지어줄 수 있는 국가가 중국이랑 러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설마 중국한테 원전 지어주세요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한국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국가는 프랑스. 프랑스도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원전 쪽에서는 선진국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블룸버그가 뭐라고 했냐면 원자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한국 원자력 산업이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보릿고개를 지나고 나서 이제 추수기에 접어들었다. 그 와중에 한국에서는 그래도 한국 수력 원자력을 필두로 해서 원전 건설도 많이 했었고요. 뭐 최근에는 뭐 체코에서 수주도 하기도 하는데 원전 관련된 기술, 특히 자유진영 쪽에서는 한국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확실히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팀코리아 전략을 통해서 정부와 기업이 원전 수출에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팀코리아가 갖는 의미는 뭐고 실제 수출 확대에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영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특히 에너지, 인프라 이런 쪽도 민영화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의 배전망, 손정망이 엉망이다. 전력시설이 노후되었다. 다 민영화되면서 비용을 너무나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 투자가 소홀했기 때문이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한국은 팀코리아예요. 민영기업, 국영기업 가릴 거 없이 하나가 돼서 원전 수주에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엔지니어링, 건설, 유틸리티, 금융까지 하나로 뭉쳐서 원전 수주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팀코리아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팀코리아의 구성은 한국 수력원자력이 원전 건설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전 KPS가 정비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전기술이 설계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우건설, 현대건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시공, 그리고 한국원자력 연료라는 회사가 연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자로부터 뭐 송풍시설까지 다양한 시설들을 만들고 있어서 이게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움직이기 때문에 웬만한 선진국에 있는 뭐 원자력 관련된 기업들보다 훨씬 더 상대적인 우위에 있다. 그래서 저희는 팀코리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든든한 팀코리아, 이 팀코리아에 속한 기업들과 관련해서 역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원전을 조금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투자를 해야 할지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K원전 수출의 밸류체인도 궁금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보통 밸류체인이란 용어의 그 정답이 뭐냐면요. 생산부터 완성까지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그런 생산 설비를 밸류체인이라고 하고요. 결국 원전의 밸류체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설계, 시공, 그리고 건설, 그리고 정비, 그리고 폐연료 처리까지. 이 과정을 전체를 아우러서 원전의 밸류체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25년 6월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자력 발전 사업 본계약을 체결을 했었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다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전체를 총괄을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각각 설계, 시공, 건설, 그리고 AS, 그리고 부품까지 그 밸류체인을 전체를 다 아우렀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한국은 과거에 프랑스라든지 유럽에서 원전을 수입하던 국가였거든요. 수입하던 국가가 이렇게 전체 모든 단계를 물론 그 단계마다 좀 약간 라이센스 문제가 있긴 해요. 뭐 웨스팅하우스라든지 그쪽의 원전 설계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입해서 쓰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아웃소싱이 있지만 전체 설계부터
시공, 건설, 그리고 연료 폐처리까지 다 한꺼번에 우리가 다 수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국 K 원자력의 밸류체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팀 코리아 안에서 모든 밸류 체인이 가능한 기업들이 속해 있는 만큼 그만큼 또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앞서서 대형 원전을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SMR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대충 대형 원전은 좀 큰 거고 네. SMR은 조금 작아서 여러 군데 사용할 수 있는 거다라고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조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자력은 필연적으로 크게 지을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은 그 안정성 문제에 있어서 보강을 하기 위해서 뭐 혹시 그 저기 뭐 고리나 월성 같은 데 가보셨나요? 아니요. 저희는 수학여행 때 갔었는데. 아 그래요? 네, 저는 수학여행 때 경주를 가면은 갔습니다. 아, 경주를 가셨나요? 그 조금만 더 가면은 뭐 월상 원자력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좀 커다란 돔을 통해서 원자로를 네. 그 원자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강할 수 있는 돔 같은 게 굉장히 크게 있고 또 반경 지역도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뭐 어떻게 본다면 일종의 님비 현상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 전력 수요가 지역마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가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쵸. 예를 들어서 회사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데이터 센터들이 여기 산재되어 있고 그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 지역에 그 지역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원자로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SMR, 소형 스몰 모듈 리액터라고 해서 소형 모듈화된 원자력을 SMR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걔는 일종의 모듈형, 즉 우리 레고처럼 내고. 네, 블록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조립하는 형태고요. 아마 용량도 300메가와트 미만의 원자력들을 SMR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작아져서 결국은 메칸더 V와 같은 아니면 항공모함과 같은 아니면은 하늘을 떠다니는 비행선과 같은 그런 데 장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도서 지역이다, 섬이다. 과거에는 섬이면은 전기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아니면 해저에 케이블을 네. 깔아서 그렇게 전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SMR이 활성화된다면 그런 도서 지역에 SMR 하나만 딱 갖다 놓으면 그 도서 지역 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용이성이 있기 때문에 SMR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형 원전과 SMR 모두가 지금 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모두 또 필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데이터 센터라든지 특정 지역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SMR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원자력이라는 큰 기술 안에 SMR은 일종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형 원전과 SMR의 모멘텀을 동시에 받아갈 수 있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 기업들이 가장 잘하고 있는 그런 모멘텀을 받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시공을 할 수 있는 현대건설이 투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또 대형 원전과 함께 SMR 각광받고 있는 만큼 함께 봐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또 모두 잡을 수 있는 기업으로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 원전 산업 특성상 정책 변화에 민감할 수 있잖아요. 네. 앞서서 또 이 라이센스 관련해서 또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변동성이 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원전주 투자할 때 조금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정책 산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원전을 짓고 싶다라고 해도 원전이 그 사고가 났을 때는 피해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부 정책입니다. 참고로 한국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으로 가다가 워낙 에너지가 모자르니까 다시 친원전 네. 이런 쪽으로 간 거고요. 그렇지만 언제 또 다시 바뀔지 모른다라는 게 원전 산업의 가장 큰 딜레마거든요. 이러다가 역시 친환경으로 가야 돼. 참고로 원전은 친환경은 아닙니다. 아리백이라는 산업단지를 만들 때 들어가는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재생 에너지만 들어가는데 원전 에너지 안 들어가거든요. 아무리 원전이 이산화탄소를 발생 안 한다고 해도 원전 자체가 갖고 있는 방사능 오염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정부 정책. 다시 한번 친환경으로 가게 되면 또 원전이 좀 소외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 첫 번째는 정부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역시 원전이 사고 한번 나면 그쵸. 굉장히 큰 사고가 나니까 안정성. 그리고 또 이 사고라는 게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번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대형 사고가 일어나니까 두 번째는 안정성이고요. 세 번째는 원료와 부품 공급입니다. 원자력에 들어가는 원료를 뭐라고 부르죠?
우라늄이 네, 우라늄이 혹시 주위에 많이 볼 수 있는 원료인가요? 아니요. 아니면 좀 특수한 원료인가요? 그렇죠. 네, 특수한 원료예요. 특수하죠. 네, 그리고 또 이런 원료를 쓰게 되면은 반드시 방사능에 오염되기 때문에 부품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품 수급도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1년? 2년? 아니요. 3년에서 거의 10년까지 가는 그래요? 대형 프로젝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 따른 금융 비용도 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체코 원전 수주할 때 뭐 몇 조 맞아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금융 비용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마다 틀려요. 나라마다 틀리다는 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기 독일 같은 나라에 원전이 많이 있을까요? 스위스 같은 나라? 없을 것 같아요. 영국 같은 나라. 그런 나라들은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 수력 발전, 스위스도 수력 발전,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풍력 발전,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태양광 발전. 아무래도 이런 자기 나라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많이 보강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이 원전을 바라보는 시선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만큼 부족한데 요만큼만 원전으로 채워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너무 많이 부족한데 원전 좀 지어볼까? 나라마다 원전을 대하는 자세, 필요성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도 변수입니다. 굉장히 변수가 그래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조금 드린 질문과 같은 맥락인데요. 이렇게 정책 변화와 여러 가지 변수에 민감한 네. 산업이 또 원전이다 보니까 네. 변동성에 유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점이 조금 더 이 변동성에 노출이 덜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정책 변수에 대해서는 분산 효과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게 하지 마! 그래버리면 그 생태계 만약에 내가 원전 하나만 투자했다면 하지 마라고 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수밖에 없지만 이 원전의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 현대건설 원전 짓지 마. 그럼 알았어 아파트 지으면 되지 뭐. 그렇죠. 예, 나 딴 거 하면 되지 뭐. 그리고 또 원전 관련된 기업들 중에 에너지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전 하지 마. 알았어 그럼 난 풍력하지 뭐. 난 수력하지 뭐. 그렇기 때문에 정책 리스크에 대한 분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ETF로 투자하는 게 좋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안전사고 그리고 공급망 앞으로 나 우라늄 공급 못해 이런 리스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군다나 ETF를 통해서 분산 투자로 원전을 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글로벌 원자력 ETF 내에는 뭐 원전과 관련된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기업 그리고 글로벌 생산 기업 그리고 글로벌 그리고 뭐 재생에너지 기업 이런 것들이 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TF로 투자하시는 것이 이런 리스크들을 피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전력 공급이라는 게 한 번 늘어나는 거는 쉬운데 줄이기가 참 네네.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카드 값이랑 똑같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맨날 카드 값 좀 줄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항상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늘면 이게 줄이는 게 굉장히 그게 에너지구나. 그러니까요.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 원전 그만해라고 해도 어떻게든 그 에너지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 네. 밸류체인 안에 있는 ETF를 투자하면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네. 이 투자에 있어서 안전은 없지만 네.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세계를 잇는 투자 글로벌 ETF 트렌드로 쉽고 안전하게 오늘 글로벌 ETF 트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ETF를 활용한 원전주 투자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